자, 예고한 대로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딴 데 가야 되기 때문에 꼭 못하는 대신 적여 올릴게요. 강의. 그리고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공지 한번 다시 올릴게요. 자,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공고의 침략까지 했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공고의 침략을 해가지고 결국은 강호가 섭이 되어가지고 시작이 전쟁이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선별처예요. 선별처. 원래 선별처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특성 부대죠. 요즘으로 치면은 특수 부대인데 어떤 목적에서 만들어졌느냐 하면 최신 무신 정권하에서 농민이 일단 공기를 많이 해요. 이제는 신분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건 표준사회의 특징들을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지배층이 무너지게 되면서 완전히 그러려면 왕장상의 시가 따로 없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든지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게 당시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농민들이 이런 일을 많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 죽겠는데 무신들이 칼을 가지고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일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를 해봅니다. 이래 죽이나 저래 죽이나 죽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농민 공부도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신 정권이 되면서 무신 정권 때 지구를 내부에 모순점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층들이 유망을 하게 되고 그 유망한 부분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도적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초적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원조가 침략을 했을 때 그 초적들이 오히려 그 비주하면서 동선력 전투할지 이런 거 스스로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 사람들이 도적이 아니라 이제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어쨌든 도적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도적들이라든지 농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걸 치안을 담당하는 특수한 부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야별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 병력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별초를 밤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순찰,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따지면 포도청에 순납군이 된다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되었던 것이 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뭐 공기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고 도적도 계속 출현하게 되니까 그 야별초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 출발이었고 그 다음에 강화도를 철수한 이후에는 원조와 60년 전쟁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몽고에 가서 몽고와 싸우다가 포로가 되었다가 강화가 성립이 되면은 다시 돌아오는 군대들이 일단은 뭐 충성심이라는 건 남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용을 해가지고 만든 부대가 신의주입니다. 신할 때 신하고 어른 의자 굉장히 이 사람들도 무력을 있는데 원고에 포로가 잡혔다는 죄를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굉장히 선정을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의주 이 세 개가 모아져서 이름을 만든 게 바로 삼별초입니다. 그러니까 만든 것 자체가 집권 세력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도박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형태의 군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세 군대를 합쳐서 선별시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들어진 거나 인구 자체가 굉장히 공적인 군대가 되고 특수한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신집권, 특히나 최신 무신집권 하에서는 용병이 되고 사병이 되고, 이제 개인의 병사가 되고, 그렇죠?
국가의 방위를 하는데 서로 수호하고 고려 백성들을 지켜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돈 주고 사고를 주게 삼별처럼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왜냐하면 돈을 예를 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농민 반란을 진압하거나 아니면은 최신 무신 정권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진압하는 것이 앞장을 서는 겁니다. 반대로 최신 무신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이 군사를 빡세게 군사훈련을 빡세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집권을 유지시켜주게. 그래서 무슨 공을 쓰는다. 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도적을 투구한다거나 농민 공기를 진압한다거나 아니면은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단하는 일종의 해결사 역할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꼭 돈을 줘요. 술과 고기를 내주고 돈이라기보다는 이제 술과 고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고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특권을 주게 됩니다. 일반의 병사들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용병, 집권 세력의 용병, 돈으로 고용되어지는 군대가 되버립니다. 취지 자체는 특별한 군대로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여기 이 세력들이 이제 완전히 특권화되면서 뭐랄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해산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없어요. 그걸 잘 보여줍니다. 한도 지금 이제 강화가 성립되었고 최신 무신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최신 무신 정권의 마지막 집권자를 죽일 때에도 이들이 앞장을 서는데요. 김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왕의 돈을 받고 나서 이들이 보기에 얘들을 써먹고 오히려 그러니까 최씨 정권이 만들어놓은 용병을 최씨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써먹은 것이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돼요. 왕정이 복구한 이후에 이제 9월 요구를 하게 되는 거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해체시키려고 요구를 합니다. 즉 용병이라든가 사병으로서 특권을 누리던 이들에게 앞으로는 고려의 군대로 편입이 되어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뭘 요구를 하느냐면 모든 사람들을 아니더라도 최소한으로 조그만 부대에 지휘관을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치면 그 당시에는 장군이라고 했다는 요즘 말로 하면 장교들의 명단을 냅니다. 자, 여러분 같은 경우 이거는 뭘 뜻하냐면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을 해체시키는 기득권을 다 빼앗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가지고 있는 용병이라든가 사병으로서 누려야 하는 특권들 자체가 박탈되는 걸 그러자 선택을 합니다. 이걸 봐야 이게 죽구나 저게 죽구나. 그래서 장군 배준선하고 야별초의 노영이라는 사람이 승하오는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씨 아니 왕족. 그래서 왕원 왕족이라고 다 고려가 뭔가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들이 명분으로 내세운 게 첫째는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는 또 몽고의 식민지가 된다는 반몽고를 내세우고 또 하나는 이러한 몽고하고 강화를 추진하는 정부에 반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강화도에 아직 이제 왕이랑은 공격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안 돼, 우리 고려의 군대로 편입이 돼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주사를 해버립니다. 칼로 목을 베버린다는 뜻이죠. 목을 베버리고 배 1,000석 여러분들 상상을 해봐요. 배라고 하는 것이 뭐 사람 키만 하겠어요? 그 키보다는 연면서 아무리 조그만 배라도 그게 1,000척이나 그러니까 두 줄로 갔다고 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용이 꼭 가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긴 줄이 형성이 되었다. 선단이죠. 하나의 선단. 그렇게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강화도에서 어디로 오냐면 진도로 가요. 그러니까 강화도가 그 임시 수도로
어떻게 보면 제2의 수도로 천도를 한 이후에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화려한 연애라든가 이런 걸 베풀 수밖에 없었던 이 회로가 저렇게 해서 전라도 지방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바로 진도로 가요. 진도 뭐래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진도 출신인데 진도에 한 번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하느냐면 용장산성이라는 선성을 쌓고 건물도 마련을 합니다. 이제 왕정을 부정을 하는 거니까 새롭게 이제 나라를 세운 것처럼 폼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산성은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크게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궁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몽고라든지 아니면은 이 고려 정부에게도 큰 문제가 되는 게 이들이 털을 잡고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 전주라든지 마주라든지 남해라든지 거제, 합포, 동래, 기회 이런 데를 공략합니다. 대부분 어떤 지역이냐면 과거에 강화도로 천도를 했을 때 이 강화도로 천도하는 정부에게 세금을 내던 사람, 그러니까 몽고의 말발굽이 닿지 않던 곳이었는데 이곳에 대해서 공략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몽고도 못 끊었던 이 존로라는 배를 타고 세금을 운반하는 이쪽 지역이 이제 삼별초에 영향력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배를 타고 이렇게 세금을 해서 강화도로 갔는데 이 세곡선을 다 끊어버렸어요. 살벌하죠. 전쟁 중에도 여름에 얼음을 구경했던 강화도가 갑자기 이게 툭 막혀버리게. 그리고 나중에 이거는 고려의 좋은 거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역에 포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포구는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김포를 거쳐 요즘 한참 난리 김포를 거쳐 한강변까지 쭉 올라가 실패한 그 저기 그래서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세금이 얼마든지 걷어져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한강 주변에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세곡선을 가지고 운영했던 상단이 어디냐면 경강상이에요. 그럼 뭐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삼별초가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 놔두면은 계속해서 세금을 끊기고 또 하나는 이들이 드레스는 어쨌든 간에 과거에는 연결적으로 특권층이었지만 이제는 몽고에 저항하는 마지막 뭐랄까 그걸 민족이라고 하기는 그래요 좀. 근데 아무튼 몽고에 저항을 해요. 몽고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고 고려 입장에서도 골치 아파요. 그래서 김방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건물 세족이 되는데 무장이에요. 정말 뛰어난 무장인데 이 사람을 지휘관으로 하는 영웅연합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일제히 공략을 해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계속해서 고려 입장에서는 세곡선, 몽고 입장에서는 반몽고의 화신들이 이들을 공략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와중에 공기를 일으켰던 백운선과 왕으로 추대했던 승하우 원이라는 사람은 전사 그리고 포로마리도 10,000명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그 규모가 상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또 다시 어디로 가냐면 배 타고 제주도로 가요.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이동했어요. 여기까지 이동했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지역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몽골을 견제하려고 들어갑니다. 실제로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파견돼요. 그리고 오키나와라든지 이런 데까지. 그러면서 스스로 몽고하고 연합지어서 가자고요. 몽고 입장에서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대륙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운데가 이렇게 있어요. 양자강이에요. 그래서 강남이고 이게 강북이에요. 여기 이제 가운데 여기 강남과 강북이 있는
문화가 건설됐어요. 수나라 때. 지금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가. 근데 여기는 어떤 지대냐면 대규모의 강남에서는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중국에 이제 곡창지대가 여러 군데, 안주도 곡창지대가 있고 통합으로 유명한 이쪽은. 근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북경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곡창지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일본에서 여기가 못해요. 여기서 여기만 오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어디 대마도 아니 제주도 있고 울릉도 있고 제주 이렇게 있어요. 한반도만 건너는 해적들이 아니라 이렇게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지죠. 그래서 몽고의 입장에서도 원나라를 건설을 하고 강남을 위해서 세금이 아니라 곡식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몽골을 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큰일 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주도는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전근대사의 역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주도 그리고 요만큼의 대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쯤에 오키나와 있어요. 이런 지역들이 다 전력적 요충지, 바다와 육지의 한가운데 떨어져 있는데 여차하면 왜 오키나와가 중요하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여기서 대단히 큰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일본이 그 오키나와에 미국이 서쪽에서 점령을 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일본이 패배한 이후에 오키나와에 미 공군 기지가 건설이 됩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제5공군이 여기에 주둔을 했는데, 미군이 주둔한 이유는 뭐냐면 미군은 오키나와에 주둔함으로 인해 본토에 대한 대공격을 하게 돼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끔찍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그때부터 가미까지가 충격을 해요. 신풍이라고 하죠. 신풍이라고 하는 근데 그 유래는 이제 여기서 곧 나오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몽고도 이것이 물론 미국의 생각뿐만 아니라 몽고도 여기에 잘못하다 보면 전략적 요충지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계속 저항하는 충격적인 내부를 두면 그래서 한국을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서남면 여기는 아직도 교통로를 장악합니다. 아까 말했던 좋은 로를 장악을 해버리고 좋은 로를 차단을 해버리죠. 그래서 결국은 1673년 2월달에 총공격을 하게 됩니다. 영국연합군 김방겸이 지휘관으로 하는 영국연합군이 또다시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공격해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국제주군 에어르 도성리에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상파 두리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지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읽으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원종 12년에 이제 도읍을 배경으로 옮기면서 방을 붙여 기한 내에 모두 돌아오라고 제초가 있으나 삼별천은 딴 생각이 있어 딴지 아니다. 왕이 김지절을 보내 강화에 그 명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였더니 그 명단이 몽고에 알려질까 염려하여 반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대중선은 약별초에 이제 장수였던 지유, 노영이 등과 난을 일으키고 사람을 시켜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이때 여기에 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뒀죠. 외치면서 몽골군이 대기에 와서 인민을 사륙할 것이니 물은 나라를 보유한 사람은 모두 부정으로 옛날 정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여라 라고 했습니다. 잠시 뒤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나 사방으로 퍼져 도망가거나 앞다투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도 많았다. 삼별초는 사람을 금지하고 강을 따라가면서 무릇 양반으로 배 안에서 있으면서 내리지 않는 사람 못 배리라 하니 있는 사람이 모두 죽여서 배에서 내렸다. 꼭 배를 띄워서 개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저기 작은 배를 타고 와서 하늘섬으로 모두 감히 움직일 수 없었다. 점점점 적들이 진도로 들어가 버티면서 주군을 놀아치라니, 이건 이제 고려의 시각에서 정부의 시각에서 정리한 거죠.
물론 조선시대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왕이 김방병을 가서 그들을 토벌하게 했다. 다음에 김방병이 몽골 원수 혼도라는 사람과 함께 상군에 이설하고 적들을 공격하여 격파하였다. 모두 처자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적장 김통병은 남은 무리를 이끌고 도망쳐서 탐나로 들어갔다. 여기서 탐나는 지 처음에는 뭐 이렇게 했는데 적들이 탐나로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80여 척의 배를 이끌고 따라갔다. 적들이 이미 탐나에 들어가 안팎으로 선을 쌓고 항상 거기서이요 때때로 우치로 나가 약탈하고 주군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수령들을 죽이니 연해 지역이 쓸쓸할 지경이었다. 왕이 김통정을 이 사람들을 파견하여 회유하였으나 김통정은 김천만 남기고 모두 죽였다. 왕이 다시 토벌을 명령하니 혼도 등과 함께 탐나로 진격하여 그들을 공격하니 적들이 크게 물렸다. 김통정이 70여 명을 이기고 산속으로 도망해 목은 내고 죽으니 탐나가 마침내 평정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삼별초. 어쨌든 간에 고려의 최정예들이 삼별초가 공기를 일으키니까 나중에 가면은 왜 왔다 갔다 해요? 학생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앉아봐. 나 웬만하면 봐주려고 가만히 있었더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핸드폰 꺼요. 내 수업이 그렇게 하찮아요? 아니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아니면 내 말하는 게 그렇게 하찮아요? 아니요. 근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나온다. 나 웬만하면은 수업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려고 하니까 좀 너무하잖아요. 나도 바쁜 일 많은 사람이에요. 나도 핸드폰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농민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했지만은 거기에 진도라든가 제주로 가게 되니까 기층 농민들이 이제 그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기가 퍼지게 됐어요.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좋은 분노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반몽고 항쟁을 계속하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72년도에 경상도 밀성이라든가 청동 이런 지역의 농민들이 공기를 했어요. 자신들이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었는데 공기를 하고 관원을 습격했는데 경문을 보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공기를 한 것은 그냥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몽고에 저항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루파치라든가 정부 관리들을 다루파치는 이제 현재 파견된 몽고 관료들이죠. 이 사람들을 죽인 다음에 진도행을 계획했습니다. 실행되지 못했죠. 적발되고 또 이런 데에서도 마찬가지. 서해안 주민들도 몽고군을 죽이고 공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삼별초가 가지고 있었던 성격 때문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공격이었는데 나중에 되면서는 반몽고 또는 반공 정부의 항쟁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합세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아니었었는데 나중에 되면 성격이 변화하게 돼요. 예전에는 전부 다 그냥 삼별초 하면은 반몽고의 항쟁이었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항쟁이에요. 여기가 한파 두리석에 이렇게 희끗하게 쳐져 있는 곳이 제가 제주도
안 가본 데가 좀 많긴 좀 많이 돌아다녔다고 생각했는데도 안 가본 데가 많더라고요. 가미까지예요. 신풍이라고 합니다. 신령스러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역사적인 출발점은 아까 이제 오키나와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을 하면서부터 여기에다가 공군기지를 설치하고 본토에 대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44년인데 그때부터 이 신풍가 그 단순해요. 뭐냐면 비행기의 연료는 절반만 채워줍니다. 무장을 안 해요. 기관포가 원래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전투기라고 할지라도 이 기관포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데 연료가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그걸 나중에 떼어버립니다. 그냥 가가지고 폭탄만 싣고 가서 자살 폭탄 특공대 쉽게 말해요. 비행기 오래돼서 산악까지 있었는데 이 작전은 일본군 내부에서도 정말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안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일본이 겪었던 마지막 수단이었죠. 미군하고는 싸워서는 전투를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본토의 공습은 어쨌든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게 된 신풍, 가미까지라는 어휘가 나오게 된 뿌리, 역사적 뿌리는 바로 이때입니다. 1274년도에 몽고도 일본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전략적. 마찬가지로 고려의 입장에서도 해적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몽고하고 뭔가 동맹을 맺었으면 강화를 했으면 우리의 성의를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모국 자체이고 또 하나는 이걸 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몽고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니들이 알아서 해주겠다는데 뭐 우리가 파이터 하면 되지. 근데 몽고가 고려와의 전쟁에서 결코 고려 왕실을 무너뜨릴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화도로 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환도를 요구했죠. 환도를 요구했고 강화의 조건에서 결국은 환도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죠. 기병대는 있고 육전에는 능한데 수전에는 해전에는 능하지가 않습니다. 바다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취약이에요. 그런데 고려는 반대로 기병대하고는 상대는 안 되겠지만 해전에는 뛰어나요. 그래서 뭘 하느냐면 3만 명의 인구가 전함 300척을 건조해요. 이것이 이제 조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00척, 말이 300척인데 병력을 여기다가 실어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원정대가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건조도 했고 선박도 만들었기 때문에 39,000여 명의 원정대가 출발합니다. 총 300척이 아니라 그 전에 있는 고려의 배까지 포함해가지고 900척. 그래서 한포, 지금 어디냐면 경남 마산 여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운 일본하고 최단거리죠. 여기서 출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강화도라는 것이. 제주는 이제 아직도 시끌벅적하니까 거기서 출발할 수도 없고 한나 총관부는 설치가 되었지만 여기를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 육지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출발을 했습니다. 몽고군 25,000, 고려는 니들이 싸움 해봐야 얼마나 되겠냐, 8,000명. 그리고 배를 노를 젓는 사공들이 6,700명이다. 뭐 900척을 운영을 하려면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제주도를 공략할 때 나왔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혼도는 몽고의 장수였고 이방경은 고려의 장수였어요. 이제 위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삼별초를 토벌할 때는 김광경이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김광경이 사령관이었지만 이때가 되면 혼도가 이제 사령관이 돼요. 유복형이나 홍다구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원래는 고려의 장수들이었는데 몽고에 항복한 몽고 사람, 항복하고 몽고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대마도 점령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일본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별로 안 가차워서 지역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후쿠오카에 상륙합니다.
일본도 그 당시에 있던 막부에서 증발령하고 해양 방송을 해요. 일단 10월 19일 날 20일 날 전투를 했는데 역전은 몽고가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겨요. 영몽연합군이 이겨요. 그랬는데 김광엽이 뭐라고 하냐면 교두보라는 게 뭐냐면 해안선에다가 방어 진지를 해놨잖아요. 근데 헌동은 여기 발견해봐야 별거 없고 우리 전함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철수하자 했어요. 근데다가 유복형이라는 부장이 말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먹은 거가 아니라 그냥 철수를 했는데 때마침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폭풍이 와요. 태풍이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정부를 진행할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수 1차. 2차는 5년 뒤에 이때는 남성으로 정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면 이제는 중국의 이쪽 지방을 방어하던 강남의 수군들을 동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몽고도 먼 나라도 정벌을 할 수 있는 이 배를 마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도 훨씬 많습니다. 4만 명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고려의 수군에 의지할 필요 없이 강남의 수군이 10만 명이나 해. 그리고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900척이었는데 3배 이상, 3,500 가까이 되죠. 더 되죠. 3,500척을 동원을 해요. 어마어마한 산단이 출발을 또 어디서 하느냐? 마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시간호섬이라는 것을 상륙을 했고 이랬는데 꼭 전쟁을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시신이 생기다 보면 뭐가 전국의 사회에는 많이 생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제일 많이 죽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 군인들이 제일 많이 죽은 원인 뭘까?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말고 1차. 코로나라고 하지 말고 독감이 진짜 독감 때문에 많이 죽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발견된 게 뭐냐면 펜실이에요. 플레밍이 그걸로 노벨 유학상을 탔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가 되면은 살상 무기가 달라져요. 비행기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해지고 폭탄도 개량되어지고 원자폭탄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해 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병이 아닌데 이때는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고려시대예요. 그래서 전염병 하나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몇천 명씩 죽는 건 일도 아니죠. 사실은 패스트라는 전염병 자체가 유럽의 지역은 아까웠습니다. 그건 중세 때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000명이 사망을 했어요. 또 하나는 일본이 저항을 상대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폭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려시대 때 성곽이 신안악 때 많이 침몰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던 송나라하고 왔다 갔다 하던 성곽들이 남해안에 옛날에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유물선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국보급 고려 자기들이 고려 청자라든가 이런 자기들이 배 안에 다 있었어요. 어마어마. 그래서 수중 발굴 다 했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그러한 것이 발전한 게 일본이었기 때문에 70년대 그 당시에 이 침몰했던 이 몽고 시대의 이 선박을 하나를 이렇게 발굴을 한 거예요. 수중 발굴을 했어요. 해놓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혀 기존에는 그냥 일본이 신령스러운 바람이 불어서 일본을 지켜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미까지다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게 아니었다. 무슨 말이냐면 고려는 대양을 가로지르는 원양 선박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강남의 수군들은 굳이 먼 바다까지 나가서 고기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지역만 플레이하는 연안 여객선을 만드는 거예요.
엔진이 달라요. 원양어선하고 연안여객선하고는 엔진도 다를 뿐만 아니라 폭풍이나 이런 데 견디는 것은 원양어선은 저 멀리 나가가지고 태풍 만나고 아니면은 멀리까지 원양어선이 아니라 그냥 저기 하는 해외로 이렇게 컨테이너 실어 나르는 배들은 엄청 튼튼하게 만들어지죠. 크고 규모가 크고 그래야지 태풍에 휩쓸려도 끄떡없이 바다를 지나올 수 있고. 근데 고려의 선박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남남 수군의 선박, 중국의 이 선박은 무엇이든 연안여객선이 태풍 오면 그냥 흘러당 넘어가고 부실한 선박이 건조가 사실은 원인이었다라는 게뭐 발굴한 이후의 선거였다. 어쨌든 간에 고려나 몽고에는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냥 가서 죽은 사람들만 불쌍하게 본 거야. 근데 일본은 마쿠 체제, 가미쿠라 마쿠라는 이 체제가 붕괴가 되고 사무라이가 등장한다. 사무라이. 지방에서 무사기. 한동안 전국시대처럼 엄청 새로운 대상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만렵에 나왔던 그 유명한 가미까지. 이건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저가 비행기가 가지고 미군의 항공모함이라든가 군함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가서 그냥 받고 죽는 거예요. 폭탄만 딱 씌우고 가가지고. 그래서 엔진 같은데 운이 좋아가지고 엔진이나 아니면은 항공모함에 있는 이 무기고나 이런 데에다 박아버리면 그게 침몰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침몰되는 이 전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했던 거죠. 근데 그건 멍청한 짓이지. 또 하나만 더. 가미까지 특공대에 제일로 먼저 이 발탁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원래 공군은 나중에 출범합니다. 처음에는 해군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탑건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탑건 학교, 미국에 있는 탑건 학교가 세계 최고의 비행사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은 해군 소속이에요. 왜냐하면 항공모함이거든요. 항공모함은 해군 소속이잖아요. 제도기 운영을 하죠. 그래서 해군 소속인데 그 가미까제에 발탁된 최초의 가미까제 특공 대장이 누구였었냐면 일본 해군 사관학교 비행 교관이었어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발탁돼가지고 죽을 줄 알면서도 나갑니다. 나라에서 시킨다고 해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죽죠. 그래서 헐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회사 교관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비행수의 소유자였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서 막 신혼이었는데 발탁돼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부인은 제가 해버리고 어머니는 전쟁 영웅에서 1945년 8월 15일 되면 하루아침에 전범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남긴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에게 전투기 한 대를 주면 내가 적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적은 미군이었죠. 적의 전투기 100대건 500대건 다 격추시켰습니다. 그죠? 아니 우리나라의 에이스 조종사들은 정말 에이스 조종사들은 공군 사관학교 교관들이지. 참겠어요? 그 사람들이 배워서 에이스 저기 조종사들이 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관들은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탑건 학교에서도 에이스들을 교관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걸 못했던 것이 가미까지 특공대였어요. 1차 정벌 김방겸이 정동, 그러니까 동쪽으로 원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선봉대로 별처, 삼별처죠. 건너리고 첫 출발하였다. 겨울 10월 을사일에 도독사 김방겸에게 중국을 통솔하게 하고 박지량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임명하고 김문기 이 사람들을 임명하여 삼익군이라고 칭했다. 원나라 도원수, 혼돈인데 혼도죠, 혼도. 홍다구 그다음에 유복형 등과 함께 25,000명이 8,000명, 대사공 이렇게 해서 출발하였다. 이키마에 이르러 1,000명의 적을 죽이고 길을 나누어 진격하니 웨이하여 도주하였고 죽어 넘어진 시체가 3대 쓰러진 것처럼 나무, 조그마한 나무
날이 저물 무렵 포위를 풀었다. 그런데 때마침 폭풍이 일어서 전함이 바위와 언덕에 부딪히며 파손 침몰됐고 김선은 몇 가지 죽었다. 기에 이래 일본을 정벌하러 갔던 부대가 학포로 돌아왔다. 그들을 위로했고 죽은 돌아오지 못한 자가 무려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했는데 3만 명 가까이 했는데 15,000명이나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병력의 한 3분의 1이 죽을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번이나 원정을 갔다가 두 번 다 실패해버려가지고 결국은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원 간섭기 이후에 그다 고려를 뭐라고 했냐면은 대칸, 그러니까 원나라 황제의 다른 대칸이라고 하면은 12개의 성 중에서 하나 고려성.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려가 독립된 왕국이라기보다는 원나라의 하나의 성이다, 지방이다라고 설명하고 하기도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중적인데 독립왕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외국의 군주, 그러니까 성격이 애매해요. 하나는 제후국, 지방의 제후국이 있고 또 하나는 군마국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게 이상이었냐? 답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틀리게 돼요. 근데 독립국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불계 토풍이라고 원 쿠빌라이가 세자 시절에 원종을 만나가지고 말이나 되는 큰 나라에서 강태정도 정복을 못한 나라에서 왔으니까 환영한다 하면서 불계 토풍을 주장을 했습니다. 니들의 풍습은 그대로 갖고 살아라. 고려의 교섭적인 풍습은 그대로 갖고 살아라 했는데 그게 말뿐인 약속이고 실제로 그렇게 안 됩니다. 원나라의 압력으로 관구, 이름, 제도 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왕실 용어라든가 예법 자체가 확 변해요. 물론 고려의 풍습이 원나라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왕후와 같이 공녀나 환관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또 바꿔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건 그래서 뭐냐면 선지는 왕기가 침의 뜻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왕기로 바뀌어요. 침은 고로 변해버리고 사는 유로 변해버려요. 폐하는 전하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태자는 세자가 돼요. 이름이 다 왕의 한 행차할 때 옛날에는 만세 만만세 했는데 만자라는 건 이제 중국의 황제만 써야 되기 때문에 만세뿐이 안 돼요. 그다음에 황포는 누구 황자에다가 옷을 권력포나 이런 거 왕이 입는 옷이 금 색깔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색깔 주어집니다. 엄청 빡세죠. 그 다음에 동북 지역 나중에 보면 우리가 배우는 게 되는데 여기에 쌍성총각, 그러니까 동계하고 북계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이북 지역에는 동령구에 그리고 탐라총각, 제주도 이런 곳에 실제로 저기는 고려의 땅이었는데 원이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정동행성이라는 것은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예요. 그리고 만호군은 군사를 통제해요. 다루가치가 이곳에 파견되어가지고 원의 입장을 저기하게 됩니다. 금은, 인삼, 약재, 특산물 등은 징발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용연합군 할 때 1차 때, 2차 때는 뭐 강남 수군을 징발했으니까 그런데 1차 때 같은 경우는 징발을 하죠. 문광은 뭐냐면 매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 사냥꾼에서 갑자기 원의 후원을 받는 고려의 관료가 됩니다. 체류병발이라고 해요. 그 이마는 민둥머리 이마, 뒤로 댕기머리 하는 거. 그게 전형적으로 몽고의 풍습이기도 한데 청나라의 풍습이에요. 여기 저게 만주족의 풍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의 공통된 두 가지인데 그리고 이 옷도 후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치마같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고식 인명이랄지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수락 어른들 밥 수락 사돈 그 다음에 달령 화자 달령 화자는 별로 안 쓰는데 수라라든지 사돈 이 말들은 다 원에서 근무구나. 곡물과 공면은 40~50명이에요. 잘 되면 좋은데
가가지고 빨래만 하다가 잘 되면 이제 기왕후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찍 혼인을 시키게 됩니다. 조혼. 그리고 기왕후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해 줄게요. 좀 복잡해요.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